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남의 집 재산 다툼에 휘말렸다가 대운을 얻게 된 40대 기혼 남자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미성년자일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얼굴도 흐릿해요. 부모님 사진 한 장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뒤늦게야 서럽더군요. 그도 그렇지만 더 서러운 건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부모님의 존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적어도 제 존재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세상에는 부모님을 잃는 것만이 가장 아픈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고통도 있긴 하더라고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 아꼈고 마음을 준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저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였을 뿐인데 결국 돈 앞에서는 모든 게 왜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치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다고 봐요. 저한테는 조약돌만큼의 돈밖에 못 가진다 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반면 제 사람들은 바위만큼의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소중한 것은 아예 없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돈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 건지 봐주십사 올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만 보고 있었던 건지 잘못 살고 있는 건지 꼭 좀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유일한 가족인 아내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학교를 끝까지 수료하지 못해 겨우 중학학력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제게 아내는 그야말로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아내가 없었다면 저 혼자 어디 한강 주변에 맴돌며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하나 없던 저는 본래 서울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제 지원이 끊겨 그 넓은 서울 거리를 혼자서 전전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이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받은 유산은커녕 빚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졸지에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 빚이 생겨버렸고 슬픔을 감당할 여유도 없이 당장 돈벌이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삼천포 동네 쥐포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저 서울보다 비교적 취업이 쉽고 좀 촌동네를 찾다 보니 알게 된 곳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미용실 방문이었는데 그래도 취업하려면 머리 정리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미용실을 들렸었죠. 거기서 제 사정을 들은 미용실 원장이 쥐포 공장을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찾아간 공장은 직원이 주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선 처음에 10대인 저를 보곤 당연히 안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역시나 제 사정을 알고 불쌍하다며 받아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제 목숨 하나 건사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걷어준 그 은혜에 보답하느라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어른의 몫을 해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집안의 가족처럼 오래오래 함께 일을 해왔어요. 쥐포 공장 사장님에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초반에는 쥐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일을 친절히 가르쳐줬던 좋은 형들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보고도 어느 순간부터 막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가족이 살아 돌아와서 제 곁에 있어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결혼 생각도 없었고 사장님과 사모님의 은혜가 그저 고마워서 그들을 모시고 쥐포 공장을 운영하는 게 좋았을 뿐인데 두 분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들이었냐면 빚이 한가득 있는 제 사정을 알고는 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당연히 제게 큰 돈을 빌려준 거라 생각하고 당시 저는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쨌든 덕분에 저는 돈에 목숨 걸지 않고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장님과 사모님을 하늘 같은 존재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무렵 공장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규모가 살짝 더 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두 형이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가버리게 되었고 다른 친척들은 나이가 차서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저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원만으로도 운영 가능했던 게 이젠 직원들이 대량 필요해졌고 그 시점에서 저는 사장님에게 고마운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저더러 사장직을 일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분한 마음이라서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큰형이랑 작은형도 있는데 친자식을 두고 제게 공장 대표 자리를 물려준다는 사장님의 발언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은 이미 자기들 입에 풀칠하면서 잘만 사는데 뭐하러 공장을 오겠냐? 내가 어디 너 말고 믿고 맡길 사람이 있겠어? 그래도 아직 사장님 건강하시잖아요. 당장 쓰러지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공장을 받아요. 이런 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노후엔 여행 좀 다녀봐야지. 둘 있는 아들은 서울 가서 지네 가족들 챙기느라 부모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덕은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너도 내 아들 아니냐? 애비를 죽을 때까지 굴리고 싶은 거야? 사장님은 끝까지 제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제게 말은 일부러 세게 하기도 하고 제가 곤란해 할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은 느끼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제가 죄책감 갖지 않도록 설득하는 사장님의 말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큰형, 작은형은 이미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기에 공장을 이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건강은 당시 아직 정정한 상태였지만 미리 후계자를 뽑아서 인수인계를 해야만 공장이 타격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황상 제가 물려받는 게 맞긴 해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 사장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니 저도 여태 사장님과 사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생각한 거지 진짜로 혈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혈육 아닌 사람에게 온 세월 바쳐 일궈낸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니 제가 다 미안했습니다. 정작 사장님과 사모님은 괜찮아 보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별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공장을 물려받았고 그 뒤로 저는 정말로 두 은인에게 더 잘하고자 효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사장님과 바짝 붙어 다니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장에 있던 경리가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새로운 경리가 바로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면접은 제가 봤어요. 솔직히 비즈니스에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내가 정말 제 이상형과 가까워서 뽑게 되었습니다. 뽑고 나서야 근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일도 야무지고 칠칠 맞지 않았고 곧잘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내에게 더욱 빠지게 되었고 출근할 기분이 나서 구름을 타는 것 마냥 붕붕 뜬 시간을 보냈어요. 제겐 첫 여자였던 아내에게 감히 고백할 생각은 못하고 저 혼자서 남몰래 마음만 키워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날 아내가 먼저 제게 호감을 표시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호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얼굴에 감정이 다 티가 나서 제 마음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에 아내도 고백할 용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멋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 과분한 아내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제가 친아들처럼 혼수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나도 모은 돈 많다고 했는데도
사장님은 늘 제게 고마운 말로 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아들한테 혼수 안 해주는 부모도 있다냐? 자식이 진짜 나를 닮기라도 했나? 와이프 되는 사람도 참 이쁜 여자로 골랐다. 나도 네 엄마랑 결혼하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균성아,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얼마든지 말해.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가야 되는 거 알지? 집은 공장이랑 가까운 데로 계약했는데 시간 나면 괜찮은지 보고 와라.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날로 3번째 울음을 보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 울었고 사장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준 사장 사모님의 마음을 선물 받았을 때 3번째로 울게 되었네요. 저는 결국 사장 사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 작은 아파트까지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형들도 와이프까지 데리고 삼천포로 내려와서 제 결혼을 축하해주는 성의를 보여줬고요. 저를 지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삶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는 고아인데 마치 가족이 있는 느낌이라서 고아 신세가 전혀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내가 과분하게 받은 이 행복을 보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면 크게 들뜨지 말라고 불행이란 브레이크가 찾아온대요. 그 말이 망상은 아니더라고요. 살아갈 이유가 가득하기만 했던 제게 부모님을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났어요. 사장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온 암 때문에 발견 즉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장님의 친아들 2명과 제가 병실에 한데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이게 된 건 제 결혼식 이후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얼굴 보니까 좋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살아있을 때 재산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자기 멀쩡할 때 재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족처럼 살긴 했어도 저는 친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는 말은 제게도 충격이었어요. 사장님이 큰형, 작은형 얘기를 먼저 하면서 둘에게 지분을 40%씩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20%는 약소하지만 제게 떼어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재산에서 20%면 무려 8억 가까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사장님이 뒤에 덧붙이는 말은 제대로 된 불씨를 지폈어요. 공장은 균성이가 내내 운영했으니까 앞으로 균성이 몫인 거라. 여기에 대해선 불만 갖지 마라. 너희들이 가족 꾸려서 서울 밥 먹을 때 균성이는 밤도 옳게 못 자고 혼자서 공장 관리했다. 당연히 하던 놈이 공장 소유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장님의 이 결정은 좀 많이 놀랐어요. 사장님이 제게 그냥 공장을 물려준다고 했을 땐 제가 도맡아 운영하다가 다시 사장님이나 사모님께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말대로 공장까지 제게 넘어와 버리면 사실상 큰형이랑 작은형 대비 제게 떨어지는 상속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결정을 뒤늦게 말렸지만 사장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큰형이랑 작은형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희는 불편한 면담을 끝내고 나란히 병원 밖을 나왔어요. 병원 입구를 나오자마자 큰형과 작은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족 해줬더니 집안 돌아가는 꼴 참 우습다. 안 그래 균성아? 넌 좋겠어.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왔다가 재산까지 받게 생겼으니까.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수준 아니냐? 고아가 억대 자산가가 됐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만큼 받아가는 건 좀 아니지 싶다. 어떻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냐?
우리 없는 사이에 아빠한테 얼마나 알랑방귀 낀 거야. 대단하다. 역시 두 형은 재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장님을 내가 설득해 보겠다고 했더니 큰형이랑 작은형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이 나쁜 놈 되지 않냐고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떠나버린 형님들은 서울 잘 도착했냐는 제 문자를 대놓고 씹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 같아 많이 속상했어요. 그 불편한 일이 찝찝하게 마무리된 것 치곤 굉장히 잠잠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혼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고 사장님 병간호를 병행하면서 사장님을 설득해 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들 말대로 사장님은 제게 형들이 뭐라고 쪼더냐 하면서 형님들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사장님에게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소가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점차 제 기력이 초췌해져 갔어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언제나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내 잘못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약도 챙겨주고 열심히 제 내조에 힘을 썼죠. 저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솔직히 두려웠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보고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의 찝찝했던 기분은 괜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새벽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더러 집에 좀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도 느껴질 만큼 사모님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바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도 깨서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장 사모님이 제게 부모 같은 존재다 보니까 아내도 자연스레 사장님 내외를 시부모처럼 모셨거든요. 저희 둘은 얼른 챙겨서 그 야밤에 사장님 집을 향했습니다. 사장님 집과 저희 집은 공장 주변에 있어서 아주 가까웠어요. 걸어가도 되는 거리여서 급히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래도 강도가 든 것 같다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 아빠 간병한다고 한동안 집을 안 왔었잖아. 짐 좀 챙기려고 와봤더니 세상에나 이 지경으로 되어 있지 뭐니?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왔다고 해도 애들이면 연락을 했을 거고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놓지도 않았겠지. 아내가 불안해 떠는 사모님의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뭐 없어진 거 없는지 찾아보자 했어요. 고맙게도 며느리가 사모님 곁에 딱 붙어서 같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저는 혼자 다른 방에서 이것저것 뒤집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침대 밑에 서랍을 허겁지겁 뒤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리더라고요. 없어진 거 있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큰일 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휴, 어떡하니? 너네 아빠 유언장이랑 공장 땅 매매 계약서가 없어. 중요한 거라서 일부러 침대 밑에 넣어둔 건데 여기는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곳이거든. 이거 어쩌면 좋니? 응? 사모가 식구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속상하게도 촉이 딱 오더라고요. 큰형과 작은형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정황상 따져보더라도 진짜 도둑이 아닌 이상 사장님이나 사모님, 형님들 중 범인이 있다는 건데 사장님이 자기 걸 도둑질했을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장님은 입원 상태라 외출이 불가한걸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형과 작은형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나란히 부재 중이었어요. 저는 일단 우리 집으로 사모님을 모셨고 아내한테 사모님을 부탁한 뒤 그 새벽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형과 작은형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둘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갔더니 둘이 아주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저를 아주 문전박대하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들이 벌인 짓인지 아닌지는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면 돼. 만약 형님들 짓이 맞으면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빌 준비나 하라고. 내가 이거 밝혀내서 사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돈에 눈 멀어서 부모님 속 썩일 거면 차라리 상속받지 마. 우리 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저는 선포 같지 않은 선포를 하면서 속상한 마음까지 토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형들에게 상속받지 말라 참견을 했는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존재가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형들한테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불행의 중간 기로로 들어서요. 어느 날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공장 앞에 주차해놨던 제 차를 좀 빼달라고 누가 새벽에 전화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그런 의문의 전화가 왔고 저 때문에 잠에서 깬 아내를 두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공장 앞으로 나가 제 차 주변을 맴돌았는데도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한눈 판 사이 웬 괴한이 제 머리를 둔기로 후려쳤거든요.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머리가 울리면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쓰러진 줄도 몰랐던 저는 정신을 잃어가던 중에 순찰하던 경찰차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빛에 비친 괴한의 신발도 눈에 들어왔죠. 그렇게 더는 기력을 쓰지 못하고 혼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난 걸 본 아내는 급히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가 소견을 말하길 급소를 피해서 맞았기 때문에 뇌진탕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행일 순 없는 게 조금만 잘못 다쳤다면 그대로 즉사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제 기억에는 없는 얘기를 서럽게 호소하는데 하는 말들이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돌아가셨어. 근데 당신이 죽였대. 당신이 그런 거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도 피해자라고 내가 계속 말했는데 사장님 아들분들이 말도 안 되는 증거물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다들 당신이 사장님한테 해코지한 줄 알고 있어. 그날 그렇게 의식을 잃은 저는 무려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내내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지난 3일 동안 장례식장과 내 병실을 오가면서 지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저 때문이라서 아내도 사장님 발인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네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사장님을 죽인 가해자라고 여론이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큰형이랑 작은형이 알 수 없는 증거물을 기반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했어요. 그 증거물은 다름 아닌 공장 주변 CCTV였대요. 제가 공장 주변 사장님 집에서 사장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때 운 좋게 괴한이 공장 털러 왔다가 나를 공격했고 지나가는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를 잡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매일 사장님 병문안을 가는 점을 이용해서 그걸로 제가 사장님 산소호흡기를 뗐다고 구라를 쳐놨다는 게 아닙니까? 하필 그날은 사모님이 집을 들락날락하며 바깥일을 볼 때라서 병실에 없었을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면 경찰로 연행될 처지라고 하는데 아내 얘기를 다 들어도 도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을 죽였다뇨?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 다음으로 제게 부모가 되어준 분이 아닙니까? 제가 사장님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사장님께 그런 짓 못합니다. 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 아내가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재산 상속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건 아니지만 제 몫이었던 재산은 일단 모조리 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큰형이랑 작은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형들이 돈에 미쳐서 이젠 사람까지 해코지하려 드는구나 싶은 거 있죠. 막 나가는 형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폰을 달라고 했고 당장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이 계속 부재 중이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아마 사모님도 제게 큰 실망을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공장 직원들한테까지 제 소문이 안 좋게 퍼져서 저는 이미 사장직에서 쫓겨난 상태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완전 짜고 치는 계획에 걸려든 거잖아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겠는데 머리를 굴릴수록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통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근데도 그 와중에 저를 믿고 보듬어주는 건 제 아내뿐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믿고 있었고 제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버리고 타지로 떠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결정대로 기다려줄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먼저 의견을 내주었어요. 아내도 제가 남의 집구석에서 할퀴어지고 다치는 걸 보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아내 말대로 재산 다툼에서 빠져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돌아가신 사장님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정말로 명줄이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살된 거라면 그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아들도 아닌 남의 집 자식을 제 아들처럼 안고 키워주신 사장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을 하고 몰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연락 않고 몰래 공장을 찾았어요. 그러니 공장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꺼지라고 물 뿌리고 침 뱉고 난리를 치더군요. 깜빵에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밖을 싸돌아다니냐는 둥,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 파렴치한 욕심을 품냐는 둥, 저를 썩은 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짓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다들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빗자루까지 들고 와서 저를 패길래 저는 아내가 위험해질까봐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사장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모님의 다 죽어간 목소리가 저를 안 보고 싶다고 문전박대를 하시더군요. 저 혼자 왔으면 사모님이 끝까지 집에 안 들였을 텐데 옆에서 아내가 사모님에게 사정하며 설득해서 끝내 저희 둘 다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표정은 저를 원망하고 있기도 했고 배신감에 서글퍼 있기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공장 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우리 그이가 너를 진심으로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재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이 양심 없는 놈아, 너는 여길 찾아올 자격도 없어. 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사장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공장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장님 배신할 거면 제가 나이 40 될 때까지 버티고 있었겠어요? 저 쓰러졌던 날, 저 때리고 도망친 사람을 봐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해명을 해도 사모님은 울기만 했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불쌍하다면서 계속 제 등짝을 때렸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그날 새벽 제게 전화를 해서 공장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사람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사모님께서 집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덧붙여서 그때 상황을 설명했고 둔기를 맞고 쓰러지면서 눈을 감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신발을 봤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골프 운동화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우왕좌왕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이런 골프화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본 건 바이올렛 색상의 베이지 밑단을 단 수제 운동화였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보여준 것도 제가 본 것과 동일한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게 맞는다고 이걸 어떻게 사모님이 갖고 있냐고 물었죠. 네 형들이 골프 좋아하잖니. 네 아빠가 형들 생일 선물로 한 켤레씩 주문 제작한 거야. 아빠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똑같이 수제로 맞춰줬던 거다. 너는 골프를 안 치니까 아빠가 결혼식 날 구두 한 켤레 해줬던 거고. 맞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사장님이 뜬금없이 구두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 구두가 제 발에 꼭 맞아서 중요한 날에만 신는다고 지금도 상자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생일 선물로 골프화를 받았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받은 저희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증거까지 찾아 나섰어요.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아직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형과 작은형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장님, 사모님 둘만 알고 있고 자식들에겐 알리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서 고백하셨는데요. 사실은 너희들 아빠가 너희들한테 재산 상속을 배정한 게 아니야. 상속인을 나한테 위임해놓고 한 발 빠져 있었어. 나더러 자기 죽고 나면 분명 태도 달라질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랬거든. 사장님은 진작에 큰형과 작은형의 무력을 눈치챘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자기 아들들이 그럴 리 없다면서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자기 죽고 나서 아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에 사모님 뜻대로 상속 진행하라고 위임장을 써줬다 합니다. 그게 사장님의 뜻이었고 유언이나 다름없으니까 사모님은 아들들을 믿지만 그렇게 하기로 따랐어요. 그런데 때마침 장례식장에서 큰형과 작은형이 제가 사장님을 죽였다면서 이런저런 증언을 기반으로 술술 말하길래 정말로 제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돌아가신 사장님에게 원망까지 했다고 했어요. 남의 자식한텐 그리 자비롭고 친자식한테는 그리 냉철해서 벌 받은 거라고. 당신이 아끼던 양아들 같은 녀석한테 호되게 당하니까 이제야 알겠냐면서 그렇게 이미 떠난 사장님에게 호소를 했다네요. 그 일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사모님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전부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아내한테 통보를 했대요. 아내가 제 알리바이를 대줬지만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 여론이 저를 등져버려서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이미 공장 CCTV는 형들이 떼어갔을 테니 다른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침 그때 아내가 뾰족한 수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새벽 제가 차 앞에 갔다면 혹시 블랙박스에 현장이 남아있지 않겠냐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둔기에 맞았을 때 경찰차가 멀찍이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가해자가 급히 도망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차마 손대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도 당황해서 차 블랙박스까진 생각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얼른 제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증거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안심했어요. 이것만 있어도 형들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그날 발생했던 사건 진위를 전부 고백했고 제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원래 접수됐던 신고 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로 경찰은 큰형과 작은형을 조사에 착수했죠. 제 일은 금방 서울경찰로 연계되었습니다. 얼마 뒤 큰형이랑 작은형이 나란히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저랑 아내 그리고 사모님은 같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에 도착했더니 큰형이랑 작은형이 저를 보자마자 살인자 새끼라고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누명 씌우려고. 형사님들, 저 녀석 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 녀석이 우리 가족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수상했다고요. 제대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큰형은 끝까지 제 탓을 했고 작은형은 저한테 쌍욕까지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대꾸를 참고서 묵묵히 경찰에게 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병원 CCTV도 구석구석 확인해 볼 것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병원 CCTV에 좀 당황했는지 큰형이 옆에서 사기치지 말라며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뻔뻔하게 어디서 주작질이야? 네가 만들어낸 증거인 줄 모를 것 같아? 그래봤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 빼먹으려고 들러붙어 있던 사실은 안 바뀌어. 거지새끼 걷어줬더니 자기가 진짜 친자라도 되는 줄 아나.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 돈을 탐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놀랍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불쌍하네. 친자식이라고 둘씩이나 있는 아들들이 어떻게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할까? 그렇게 사장님 돈 독식하고 싶었어? 사장님 호흡기까지 손댈 만큼 돈에 미쳐 있었던 거야? 입 닫아. 네가 뭘 안다고 주제넘게 나불거려? 네가 아들이라고 해봤자 현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 새끼 아니야. 네 부모가 죽기 전에 그리 유언 남기디? 남의 집에 빌붙어서 재산 빼먹고 살라고? 자꾸 사장님 돈이 형 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는 피 섞인 형들은 고아 새끼인 나보다 못나서 재산 비율도 나랑 비슷하게 책정받은 거 아니야?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시기하는 건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이야. 형들 지금 열등감 덩어리 같아. 그때 더는 덤빌 말이 없었는지 큰형이 제게 손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나이 말고는 저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못난 사람한테 주먹을 왜 맞아주겠습니까? 당연히 형 주먹이 날아오르기 전 제가 먼저 박치기를 해서 큰형의 코피를 터뜨렸어요. 큰형 바로 저를 놓고 비명을 지르며 구부러지더라고요. 눈물이 찡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이 날고 기어봤자 상속은 이미 사모님 몫이야. 날 제거할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야지. 그 정도 나이 먹고도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겠어? 무슨 소리야? 엄마 몫이라니. 아빠가 이미 우리한테 상속한다고 구두 약속했잖아. 유언장에도 그렇게 쓰여있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해? 바로 확인시켜줘? 유언장은 분명 의문의 강도에게 도난당했을 적이었습니다. 작은 형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네. 유언장은 얼마 전 도둑 맞았는데 형 말은 꼭 그 유언장을 갖고 있다는 걸로 들린다. 뭘 조작해놨든 그 가짜 유언장이 뭔 소용이겠어. 이미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상속인 위임했어. 사모님한테 위임장도 따로 있고. 아,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엄마도 해코지한 뒤에 나한테 누명 씌울 건가? 큰형이랑 작은형은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크게 당황하며 표정으로 드러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얼굴로 티냈어요. 그 와중에 병원 CCTV를 확인하러 갔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영상에는 제가 먼저 병문안 다녀온 뒤 간호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들락날락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형들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수상쩍게 두리번거리는 것이 포착되었답니다. 그리곤 몇 분 뒤에 다시 병실로 들어간 간호사가 순간 급하게 뛰쳐나오더니 의사를 불러와서는 병실에 있는 사장님 침상을 끌고 임종실로 옮기는 게 드러났다네요. 형들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들도 형들 집에서 위조된 유언장과 절도한 땅 문서까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쉽게 발각된 증거들 때문에 큰형과 작은형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좌절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저와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악의는 없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은 더 지체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연행당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사모님은 울며 불며 자식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균성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무 잘못 없는 아이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제 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니?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끝까지 편을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을 수가 있어? 며느리는 사모님을 보필하면서 주저앉는 사모님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형님들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형사가 가는 대로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 뒤로 들은 소식이 당연히 자기 아빠를 죽인 형들은 징역살이를 살게 되었는데요. 문서 위조에 절도죄까지 포함되어 형량이 제법 나왔어요. 사모님께서 출소한 아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길었습니다. 한꺼번에 힘든 일을 겪은 사모님은 저희가 혼자 두기 걱정되어 저랑 아내가 사장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도 사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저는 다시 공장 대표 자리를 찾았고요. 사모님이 제게 사장님 재산의 70%를 떼주었습니다. 나머지 30%는 패 죽일 놈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몫을 조금 남겨놓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모님의 괴로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저도 사모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해했던 공장 직원들도 당연히 오해가 풀렸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사장님 아들 욕까진 차마 더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저를 막대했다는 죄책감에 일을 그만두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뻘 같은 분이셨는데 일을 참 우직하게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정말 괜찮았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두셨다고 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분께 따로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혹시 라디오 사연을 들으신다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그저 당신도 군중 심리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위안의 말씀 올리고 싶네요. 다른 직원분들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해졌습니다. 아직은 다들 제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이마저도 관계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시도 때도 없는 사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요. 이렇게 폭풍 같은 지옥이 지나고 나니 좋은 일들이 수두룩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도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바빠서 아내랑 사모님이 같이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고 왔는데 아기가 아직 너무 콩알만해서 우리 아이인 게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한 내 자식으로 찾아와준 우리 축복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바람직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너무 과분한 바람은 아니겠죠? 말을 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 기다리는 일이 원래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건가요? 다른 아빠들도 다 그렇겠죠? 아무튼 저랑 아내 그리고 제게 어머니와 같은 사모님까지 저희는 곧 새로 생길 식구인 아이를 만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동안 설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다소 지저분했을 사연이었는데 중간에 채널 돌리지 않고 집중해줘서 감사해요. 청취자분들 인생은 태풍 길 없이 산들바람만 이는 삶이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세옹지마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기사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 저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사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의 친아빠는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신혼집에 신혼살림까지 다 넣은 상태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와 집만 알던 제게 한 번뿐인 20대를 정말 재미없게 산다며 남자 좀 만나보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싫다고 했지만 동료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라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나갔답니다. 동료가 알려준 카페로 갔는데 구석에 단정하고 스타일이 좋은 남성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저분이 나의 소개팅 상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동료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 사람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참 조리 있고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어요. 밥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어요. 둘 다 외동에다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서너 번 정도 더 만났고 만날 때마다 사이가 점점 더 깊어져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며 남편의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다들 남편이 성격 좋은 사람이니 결혼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솜씨, 성품을 보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는 반면 할머니와 아버지는 경기도의 주택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를 보며 너무 잘 어울린다며 반겨주셨지만 시할머니는 저에 대해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집 장손이라며 엄청나게 아끼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남편을 저리도 아끼시니 저도 엄청 예뻐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그저 순수했고 사랑에 푹 빠져서 그런 모습도 정말 좋아 보였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했으나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요새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버지 본인도 혼자 자식을 키우지 않았냐며 저희의 만남을 응원해 주셨어요.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는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경기도에 있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로 장만했습니다. 저는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새로운 회사를 구해야 했답니다. 하루는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다음 주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인데 그동안은 시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장만하셨으나 이제는 며느리가 생겼으니 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또한 제사를 지내고 엄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크게 한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즐겁게 요리하시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음식을 만들고 차리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답니다. 일주일 후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제삿날이 되었어요. 전날 미리 장을 보고 당일 아침부터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는데 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실 집에서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제사상에 올려도 결국엔 우리가 다 먹는 것이니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다진 마늘이나 고춧가루도 넣고 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나물을 삶고 찬물에 헹군 후 다진 마늘을 넣어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할머니께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내 인연! 제사상에 다진 마늘을 넣는 무식한 것이 어딨어? 그거 버리고 다시 새로 무쳐.
그동안 제게 잘해주시지는 않아도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시할머니께서 제가 나물에 다진 마늘을 넣는 것을 보고서는 싱크대에다가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멍하니 있어?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알겠어?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야? 아휴,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며느리 제사상이나 차리고 어디 제사 음식 대신해주는 믿을 만한 업체나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것과는 매우 달랐지만 그래도 이게 이 집의 문화겠거니 생각하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뒤로도 제가 음식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는지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정성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음식을 다 장만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제사상을 차릴 때도 시할머니의 야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때는 친척 어른들이 올리셔서 자세한 음식의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들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 멍청하게 그것도 모른다며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온종일 혼나서 눈물이 나오려던 찰나 시아버지께서 남편과 같이 오셨고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어요. 남편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종일 고생 많았다면서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종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위로해주니 금세 기분이 풀렸습니다. 무사히 제사를 지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가보니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심장 소리까지 들은 후 남편과 시댁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기뻐하시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모두 엄청 좋아했어요. 뱃속의 아기는 주수에 맞게 잘 자라 16주가 되어 성별이 나왔는데 딸이었습니다. 임신한 아기가 딸이라고 하자 시아버지 친정엄마 남편은 요새는 딸이 대세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반면 시할머니는 딸이라고 하니 축하는커녕 쓸모도 없는 딸을 왜 가졌냐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히 낳아서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도 고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시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할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구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셔서는 집안꼴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오실 때마다 냉장고 검사를 하시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도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마무리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다고 하시고 그런 부족한 집안에서 자란 저를 거둬줬으면 아들이라도 가져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을 가졌다고 구박하셨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오시니 그 후로 할머니 얼굴이 인터폰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냥 집에 없는 척하고 문도 열어주기 싫었지만 이미 91세나 되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문전박대했던 것이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오실 때마다 문을 열어드리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해왔답니다. 시할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해줘서인지 뱃속의 아기는 아주 잘 자라 어느덧 막달이 되었어요. 출산 전 검사를 하는데 아기가 여가 상태인 거예요.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요가를 하며 아기의 머리가 밑으로 향하기를 기대했지만 아기는 꼿꼿이 여가 상태로 있었고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시댁에서 수술해서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로 애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되니?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해. 수술로 낳으면 애가 멍청해진다고.
진짜 너는 이혼한 가정에다가 딸 가진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멀쩡하게 못 낳고 도대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할머니, 요새는 수술로 낳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수술로 낳는다고 아이가 멍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있는데 아기 앞에서는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느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느니 하시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뭘 잘했다고? 에이, 할머니 왜 그래? 병원에서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자연 분만 못한다잖아. 그리고 할머니, 선미는 내가 선택한 여자야. 그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딸 낳고 둘째는 아들 가지면 되지. 안 그래? 시할머니는 제가 한 말에 화를 버럭 내셨지만 다행히 남편이 잘 막아주었습니다. 사실 시할머니만 보면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나름 잘해주어서 그래도 참고 버틸만 했네요. 그렇게 수술로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시할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아기를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을 하고 저는 아기와 시할머니 셋이서 집에 있게 되었어요. 시할머니가 국을 끓이고 계시길래 당연히 제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 방에 아기를 눕혀놓고 재운 뒤 부엌에 나와보니 미역국은커녕 남편이 좋아하는 시뻘건 육개장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며 한 상을 차리셨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저는 먹을 수 없는 매운 반찬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미역국은 없네요? 저 모유 수유해서 매운 음식 먹지 못하는데요. 내가 아들도 낳지 못한 널 위해서 여기 있는 줄 아니? 네가 출산해서 아기 본다고 우리 집 장손 굶길까봐 손주 음식 하러 온 거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미역국을 얻어먹을 생각을 해? 네 음식은 네가 알아서 해먹든가 아니면 굶든가 해라. 할머니,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맞고 할머니께서 저의 미역국을 끓여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이제는 아기도 있으니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하시지는 않았으면 해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딸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이?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남의 집 대를 끊어먹은 죄로 진작에 쫓겨났다. 아니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으니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야. 우리 경우가 네가 좋다고 그러니 결혼시켰지.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아닌 예전에 만난 다른 여자랑 결혼시켰을 거야. 시할머니는 당신의 증손녀를 낳고 온 제게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딸이라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 했다며 후회하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 시할머니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대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아기가 깨서 우는 바람에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계집애가 우는 것도 아주 앙칼지구나. 옛말에 암탉이 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쟤 때문에 조만간 망하겠어. 우리 경우가 쟤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방에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다른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친정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친정이 택시를 타고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에서 혼자 울분을 사귀고 있었답니다. 시할머니는 제가 그러든 말든 혼자서 식사를 다 하시고 잠까지 주무시며 집에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방으로 불러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하다고 느껴졌는지 할머니께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도 할머니의 손녀야. 할머니 핏줄이라고요. 그리고 아기 낳은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제가 날 쫓아내고 싶어서 헛소리 하는가 보구나. 사실 오늘 내가 미역국을 안 끓여놨다고 제가 나한테 화를 많이 내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이 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부인 이야기만 듣는 게냐? 시할머니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할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원래 여자들은 출산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오해하고 마음 상해서 온다고 들었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저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뭘 잘했다고 눈물바람이냐며 뭐라고 하시고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저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아기만 아니었으면 확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와의 첫날이 눈물로 지나갔어요. 그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저의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네요. 이후로도 시할머니와 저는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모유가 아예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고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죠. 하루는 그런 시할머니가 싫어서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 척 있었더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셨답니다. 안 그래도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힘든데 시할머니까지 오셔서 스트레스를 주시니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남편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철야 근무나 출장을 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었네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저 혼자 아기를 키웠습니다. 아기가 목도 가누고 육아에 요령이 생기며 저에게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길 때쯤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헛소리를 많이 하시고 했던 말도 자꾸 잊어버리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더는 혼자 계시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 누군가가 할머니의 옆에서 간병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할머니가 엄마 같은 분이라며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회사에서 일하고 출장 자주 다니니까 거의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모셔? 설마 내가 할머니의 간병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게다가 나는 우리 딸 희민이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모셔? 그게 말이 돼? 자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생 좀 해주라. 우리 할머니 나한테는 정말 엄마와 같은 분이셔. 요새 요양원에서 사고도 자주 나고 요양원에 가시면 멀쩡하시던 분들도 편찮아지시고 집에 계실 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다더라. 부탁할게.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아주면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응?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가 너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만 나한테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일 뿐이야. 집에 모시고 살면서 너가 온전히 할머니를 돌보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밤에만 잠깐 얼굴 들여다보지만 나는 온종일 할머니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희민이는? 지금 아기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내가 돌봐드리니? 희민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자. 집 앞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들도 많고 소문도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기는 앞으로 평생 볼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는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요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 제발 부탁이다. 응? 뭐?
할머니 모시자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요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 난 어린이집은 우리 희민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보내고 싶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너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지만 나에게는 보기 싫은 할머니라고. 그런 할머니랑 종일 집에서 절대 못 있어. 보기 싫은 할머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 번씩 희민이 봐주시고 옷 사주시고 한 거는 생각 안 해? 네가 우리 할머니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그냥 우리 이혼해. 네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걸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저와 남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한참을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어요. 남편은 할머니를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아주 완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매일 구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할머니가 싫어서 모시고 싶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날은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방에 혼자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요새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 관련 소식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민이가 말을 한 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할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정엄마가 훗날 치매에 걸리시면 유일한 자식인 제가 무조건 모셔야 할 텐데 그때 제가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이 일로 고민을 했고 결국 시아버지께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치매에 관해 이야기만 들었지 치매 환자가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생각으로 겁도 없이 하겠다고 했네요. 그 뒤로 저는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할머니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시고 헛소리도 하시는 등 상태가 아주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잦은 철야 근무에 출장으로 자주 보지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또 시아버지께 다달이 돈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시할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께서 자꾸 저한테 우리 지수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지수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수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할머니께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지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는 치매 걸린 노인네의 말을 다 믿어? 그냥 뭐 드라마나 TV에서 나온 지수라는 여자 찾고 계시는 거겠지 뭐. 그리고 너는 지방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그리 심각하게 물어보냐? 피곤해. 나 이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그냥 지수라는 여자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남편은 과하게 화를 내며 당황하고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이 확실히 지수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은 제가 희민이를 돌보고 할머니를 간병할 동안 지수라는 여자와 몰래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지방 출장을 갔던 것도 출장이 아니라 이 여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항상 야근한다,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놓고선 이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넣고 하던데 남편은 한 번도 희민이의 사진이나 제 사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지수라는 여자한테 결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을 자는 희민이 옆에 누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너무 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밤새우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남편도 일어나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씻고 바로 나갔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희민이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하시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희민이를 덥석 안았어요. 이년아, 네 아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난 이런 못생긴 아기 필요 없다. 빨리 우리 지수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굴 고운 우리 지수가 손주를 낳아야 해. 네가 이 집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가 시집을 못 오는 거 아니야? 이 괘씸한 것, 우리 집안 말아먹으련. 시할머니가 저를 밀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안고 있던 희민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희민이를 제가 꽉 잡고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순간 이 집에서 할머니와 계속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희민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시할머니 두고 집에서 나와 무작정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시할머니가 희민이에게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고 저는 그런 엄마께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굳이 참을 필요 없다고 하시며 일단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가게로 가셨고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제 저장했던 지수 씨의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길래 문자로 경호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와서 누구길래 자기 남자친구에 관해서 할 말이 있냐며 지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들려 엄마한테 희민이를 맡기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수 씨를 만나 사실 경호 씨와 내가 결혼한 사이이고 아이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씨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럴 리가 없다길래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 희민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는 둘이서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지수 씨는 저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지수 씨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도 이미 만났었고 두 분 다 지수 씨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지수 씨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원청업체였거든요. 아무래도 원청업체와 사돈을 맺으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시할머니, 시아버지 모두 지수 씨와 남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고 해요. 지수 씨도 그런 두 분이 좋아서 시댁에 종종 놀러 갔었고 사이가 더 깊어져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수 씨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지수 씨의 결혼이 무산되고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저를 만났던 것이죠. 그렇게 둘은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희민이를 낳고 정신이 없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 뒤로 꾸준히 연락했고 지금은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 씨는 결혼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하며 일단 이 자리에 남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가 만나자는 말에 반가워하며 바로 달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본인에게 일어날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우리가 있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서는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지수 씨가 저에게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지수 씨는 물을 뿌리고는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치매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는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디? 나는 너의 그 엄마 같은 할머니 보느라 지쳐가는데 너는 할 것 다 하고 다녔더라? 나 몰래 지수 씨 만나는 동안 희민이는 생각 안 해봤어? 나쁜 새끼. 나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서 회사와 거래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회사 매출의 80%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사람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아, 별일 없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서 이 새끼의 실체를 말씀드려요. 지수 씨는 제게 같이 회사에 가서 아버지께 다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지수 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 회사로 킥을 보냈답니다. 그날 저녁 이혼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남편이 희민이를 보고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제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일하던 어느 날 예전에 시할머니가 제사상을 차리며 제사 음식을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제사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엄마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가게를 내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배송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저 그랬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었어요. 하루는 주문이 너무 들어와 엄마한테 희민이를 부탁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있는데 전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더니 가게까지 차렸네. 사실 부탁할 것이 있어서 무작정 찾아왔어. 사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회사는 망했고 지수랑도 헤어졌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정말 사랑했는데 할머니와 지수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나 그날 이후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사이에 희민이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라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고 지수랑 헤어졌다고 다시 합치자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참 정성스럽게 한다. 야,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바로 신뢰라는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이 신뢰를 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다시 만날 수가 있겠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주문이 들어와 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는 이렇게 잘 나가니까 좋으냐? 너 내가 아주 우습지? 내가 만약에 지금 돈 있고 회사가 안 망했으면 이렇게 네가 이혼하자고 했겠어?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와?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디 와서 행패야? 그리고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는 네가 돈이 없고 망해서 헤어진 게 아니야. 할머니 간병이 힘들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네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고 알았냐? 이 멍청한 놈아. 참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넘어지고 실수도 할 수 있지. 내가 막말로 지수 만나면서 애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혼까지 당할 일이냐? 그리고 너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외롭고 쓸쓸했다면서
희민이한테 아빠 없는 가정을 물려주고 싶냐? 너랑 똑같이 살게 하고 싶어? 이게 말이면 단주라나. 그렇게 희민이를 생각한다는 인간이 애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걱정할 필요 없게 제대로 키울 거야. 그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 그렇게 술이나 퍼먹고 다니다가 다 잃고 노숙자 되면 희민이 볼 수나 있겠니? 희민이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야. 제가 희민이를 들먹이자 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몸을 피해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누군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엄마 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간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해보니 이분은 저보다 4살 위인데 결혼했다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대요. 다행히 자식은 없고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고 밝게만 봤는데 그 웃음 뒤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밤늦게까지 있을 때 연락 달라고 하며 본인의 명함을 주었어요. 저도 제 연락처를 알려드린 후 우리는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져서 희민이도 함께 보았는데 희민이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셋은 종종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다녀온 데다가 희민이도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해도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아이도 있다는 이유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희민이가 저의 예비 남편을 너무 잘 따랐고 예비 남편의 집에서도 희민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도 한번 다녀왔으니 제가 한번 다녀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난 후 저와 예비 남편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신혼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넣으려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사장님과 직원 3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낯익어서 보니 제 전 남편이더라고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서 이삿짐 센터와 공사장에서 일당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면서 뭔지 모를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예비 남편도 전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술 취해 계셔서 기억 못 하시려나? 그때 가게에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렸을 때 제가 그쪽 제압했는데 다치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쪽 덕에 우리가 결혼해서 이곳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뭐 어쨌든 감사하네요. 전 남편은 예비 남편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분이 다소 상했는지 물건을 제대로 놓지 않고 던지듯이 내려놓더라고요. 아저씨, 제대로 놔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집어던지다가 망가지면 아저씨가 살 거예요? 겨우 구한 일자리일 텐데 여기서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의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아시나. 예비 남편은 일부러 큰 소리로 전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삿짐 센터의 사장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예비 남편은 전 남편이 물건을 막 던진다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사장님한테 크게 혼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이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네요. 하지만 결혼 후 시할머니로 인해 참 불행했어요. 그래도 시할머니로 인해 제사음식 대행업체를 열어서 많은 돈을 벌고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면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또 행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앞둔 지금은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인생은 좋은 일과 슬픈 일의 연속이고 지금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으니 이제는 예비 남편과 희민이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저와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에게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